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겨울인데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도 이 비처럼 좀 뭐랄까요, 상승에 대한 폭은 많지는 않지만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보합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도권과 이 서울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전망은 그리 크게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나온 이야기라 또 앞으로의 부동산의 향방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오늘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요. 올해 이제 2020년 이 부동산 경자년 새해죠. 올해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어떤 변수라든가 또 2020년도에 부동산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이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어떤 부동산의 어떤 결과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어떤 변수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산을 좀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10월 대비해서 2019년도에 이제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약 한 0.52%,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경기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보였는데 이 수도권 일대,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격이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면서 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또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떤 폭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또 서울의 어떤 진입이 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그 지하철과 용이한 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또 아파트에 대한 규모, 소위 말하면 이제 규모의 대단지라고 하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또 대단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렇게 최근에 분양된 또 신규 입주가 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좀 큽니다. 오히려 뭐냐면 5년 준공되고 나서 5년 이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서 수도권 주변 일대에 어떤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실수요로 가져올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앞으로에 대한 그 서울 광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순차적으로 상당히 빨리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그 수도권에 들어가는 어떤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도로교통망을 보시고 아파트에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역시와 지방도시 간의 이제 가격 분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서울시 또 수도권 쪽 주변 일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해제된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분양에 대한 과열 현상이 있으면 또 오히려 더 핀셋 효과로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방과 광역시의 좀 약간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광역별로 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돌아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 외에 지방 도시 간의 어떤 가격 포시를 보시게 되면 큰 하락폭으로 좀 떨어졌다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지방과 어떤 그 광역시 간의 어떤 불균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정부 쪽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또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자 하는 이 광역형 어떤 도시 개발 또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면 광역도시 주변 일대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일대에 앞으로도 또 투자가 또 앞으로 어떤 SOC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광역시별로 그 주변 일대에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SOC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들, 또 광역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뭐 지방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레벨을 보시고 지방에 오히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광역별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이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이제 그 지방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리스크 요인이 지방마다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들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내온 그 자료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내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강원 쪽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현재 좀 지속되고 있고요. 추천권 같은 경우는 재고주택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권 같은 경우는 중심별로 해서 그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산업단지를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시기와 아파트가 만들어질 시기가 이 격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기업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어떤 시간 간의 어떤 격차는 좀 있을 뿐인데 오히려 이 충청권 쪽에서는 어떤 그 산업단지별로 해서 그 투자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리스크를 약간 감수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보게 되면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현재 좀 떨어져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도 어떤 투자의 어떤 그 투자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라든가 부산, 울산, 이 전라권을 보시게 되면 이 전라권 같은 경우는 뭐 광주라든가 이 대전이라든가 이런 중심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좀 리스크가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된 부산, 울산이라든가 이 경남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소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 활기를 띨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어떤 중심 지역 쪽으로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투자처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앞으로의 투기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 쭉 가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어떤 과열주가 생기게 되면 핀셋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 과열 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적용 지역을 만들어서 핀셋으로 규제하겠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서울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실수요층들 자체가 점차 좀 얇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물량이 지금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좀 보게 되면 많은 물량들이 서울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좀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 상승폭의 어떤 그 유지가 올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관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든가 단독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택이라든가 단독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단독 같은 경우도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크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라든가 매매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지다 보니까 또 은퇴 수요자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거주를 하면서 물건 관리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다가구 통건물이라든가 또 다중주택에 대한 통건물 쪽으로 사람들이 어떤 수요층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의 어떤 거래량,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건축주들이 사서 건물을 짓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실수요층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에 대한 수요층들이 올해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구라든가 단독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점차적으로 수요층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일대에 또 유동 인구가 많은 쪽 지역 또 이제 그 많은 쪽 지역의 어떤 그 물건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그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을 꾸준하게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계속적인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이런 어떤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상가라든가 구분 상가에 대한 물건들입니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입지가 좋은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오히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동산으로 해서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또 대출에 대한 어떤 대출 그 부분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적어지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건물 쪽으로 좀 기술적으로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전년 대비해서 이제 공급량입니다. 이 공급량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추세,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기본적인 틀은 항상 잊지 말고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도권 또 서울 지역의 어떤 공급 물량이 어떤가 이런 것을 봐야 될 추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눴는데 이 전체적으로 2018년도, 19년도에 들어서는 18년도와 19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같은 경우도 올해와 비슷한 공급 물량,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공급 물량이 나오겠지만 2021년에서 2022년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 물량,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공급 물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물량을 봤었을 때는 2020년도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안쪽에서 공급되어져 있는 공급 물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여기 지금 도표상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가격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 물량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어떤 추세 반영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에 대한 요건인데요. 유동성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토지 보상금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과거에 있던 경험을 좀 보시게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요 사이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시게 되면 보상금이 상당히 좀 많이 풀렸던 그 해죠.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그 이후에 가격 상승폭은 크게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40조 정도의 보상금이 풀리는데 이런 어떤 형태를 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재 토지보상금 자체가 지방 쪽으로 해서 많이 풀렸었거든요. 이 지방 쪽에서 가격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그 아파트,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크게 형성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왕숙이라든가 계양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서울 안쪽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2020년에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에 어떤 변동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내용은 남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합으로 유지한다든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금 자체의 특징이 과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많이 풀렸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수도권과 이 서울 지역에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격 반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소비 계층이 좀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50대와 60대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던 어떤 주도적인 계층이었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들어서는 이게 좀 약간 틀려졌죠. 30대와 오히려 40대에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던 수요층, 오히려 더 살려고 했던 수요층들이 30, 40대에서 많아졌다. 이렇게 좀 특징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30대와 40대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이게 또 앞으로도 추세를 좀 형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50대와 60대 또 30대와 40대의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그 버는 거 대비해서 대출에 대한 비중이 이제 커져버린 거죠. 이제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좀 컸었는데 오히려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이 낮습니다. 오히려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는 거죠. 이것이 또 앞으로도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0대와 40대가 가격 주도를 형성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큰 폭으로 유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청약제도입니다. 이 청약제도가 이 30대, 40대가 높은 가점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약 한 55점에서 한 58점 이상이 되어지만 그래도 청약 가점 1순위에 한번 넣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60점대가 돼야지만 1순위 청약 당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봤었을 때는 30대와 40대가 어떤 청약 쪽으로 이제 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 5년 이하의 신규 아파트에 오히려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0대와 40대의 어떤 그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빨간 것이 이제 그 금융부채인데요. 이렇게 좀 높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는 주도는 하겠지만 이게 크게 주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1기와 2기 신도시의 그 서울주택 가격 변동률입니다. 이게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서울 지역에 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2기 신도시 공급을 보게 되면 동탄에서 판교, 운정, 광교의 이제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오히려 가격 자체가 상승폭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 공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공과 이 분양 물량이죠. 이 착공과 분양 물량을 보시게 되면 인허가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인허가를 받았을 때에 인허가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에서 착공에 대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좀 크게 좀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가 또 이제 뭐 서울 지역의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완화 조건을 계속적으로 내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허가, 즉 인허가에서 착공 들어가는 비율 자체는 앞으로도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주택 공급 전망을 보시게 되면 인허가 물량 2020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그 앞으로도 이 2020년, 2019년도, 18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0년도, 2년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현재 인허가를 봤었을 때는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2020년 주택 가격의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이 단기 정책과 재정 정책, 건설 투자와 이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기 정책을 좀 보시게 되면 2020년도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쪽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통장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9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규제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재정 정책입니다. SOC 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증가, 또 SOC 예산 자체가 올해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바로 이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또 광역교통망 사업이 들어가죠. 또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광역교통망 사업을 보게 되면 또 앞선에 있었던 그 12월 16일 날 주택 안정화 대책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도시재생과 광역교통망 사업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안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의 어떤 활성화 사업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뉴타운 사업 중에 해제된 지역들이 오히려 좀 2020년에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예전 같았으면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을 가, 나, 다, 라로 해서 이렇게 쭉 길게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가로주택,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엔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설 투자 사업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의 어떤 큰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도 유심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교통망 사업과 광역적인 철도망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축으로 해서 진행될 것인지 그래서 이 기본 축이 과연 어디 쪽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이제 부동산 부양책과 어떤 억제책의 어떤 균형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좀 보시게 되면 지방 선거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가격 상승폭이 올라가는 폭을 평균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 경험으로 해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떤 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급정책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3기 신도시 발표, 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이제 기간 도란이 이제 30년이죠. 30년이 이제 그 만기로 딱 채워집니다. 1기 신도시 쪽의 재건축 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그 전망을 좀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동폭은 크게 상승폭은 작년같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 상승, 많이 올랐던 가격 상승폭을 어떻게 유지해서 가져갈 것인가가 좀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떨어질 염려는 크게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미나 참석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